8713으로 합시다. 어, 뭐 시험이나 수업 관련해서 질문 있을까요? 시험은 공지 올렸어요. 제가 저기 강의실 배치만 나중에 따로 올릴게요. 어, 예, 범위는 요 강의로까지고, 간단한 계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산기도 지참은 하세요. 그 밖엔 뭐 특별한 거 없고, 일반적으로 아는 시험일 거고, 숙제를 내겠다고 그랬죠? 예, 숙제 조만간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 뭐 다른 질문 없을까요? 그러면 진도 나갈까요? 예, 진도 이어서 나갈게요. 저번 시간에 어제 그 키드니 신장에서의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커뮤니케이션 어떤 식으로 어떤 시그널링이란 표현도 많이 써요. 예, 시그널을 전달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몸에서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지금 음식을 먹었다, 뭐 어떤 독성 있는 물질이 들어왔다, 이런 신호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몸속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신호 전달. 이게 사실 그 개별적인 신호 전달에 대해서 배우면 그런가 보다. 예, 물론 그것도 복잡하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서로 혼선이 없이 어, 전달들이 되는지 섞이지 않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리셉터와 라이건드, 애고니스트와 안테고니스트라는 개념을 좀 배웠고요. 음, 이런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애고니스트나 안타고니스트들은 약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때도 그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그 신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아낼 때의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리셉터 라이건드 인터랙션을 보는 거예요. 뭐 세포니 동물이니 임상실험이 이런 거 이전에 어, 그 어떤 화학물질의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단위로 화학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의 랜덤하게 일단 리셉터에 바인딩이 되는 것부터 찾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그 KD 값, 요 KD 값을 구합니다. 예, 얼마나 바인딩이 스트롱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엔타고니스트인지 에고니스트인지 이런 거를 생물학적으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추려내고 그다음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넘어가요. 굉장히 그 약물의 작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의 근본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시그널 트랜스덕션 메커니즘 또는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세부 내용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또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몰리큘들이 있긴 하지만 추상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인풋, 트랜스듀서, 앰플리파이어, 아웃풋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앰플리파이어에 해당되는 게 요 세컨드 메신저라는 말 자체가 용어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드레너직 리셉터와 에피더멀 그로스펙터 리셉터를 얘기를 했었죠.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각각이 그 노벨상을 수상한 토픽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라이건드 리셉터 인터랙션이 약물로도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적용 분야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럭 딜리버리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드럭 딜리버리라는 건 약물 전달체죠. 약물 전달이란 게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 그, 뭐 몇 가지 또 중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주기적으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만성질병이다. 어, 이거를 주기적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 사실 굉장히 귀찮죠. 특히 뭐 주사나 주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걸 병원 가야 되니까 하루 3번 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뭐 1년 내내. 그런 경우에는 그 한 번 주입을 해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몇 달, 1년간 유지가 된다면 서서히 방출이 되는 식으로 해서 이용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어, 그 먹을 수 없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단백질 제제이기 때문에 먹으면 위에서 다 분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먹어도 될 수 있게 뭐 캡슐 같은 걸로 보호를 한다든지, 장까지만 안전하게 도달하면 되거든요. 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물 전달체고. 어,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특정한 사이트를 타겟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라든지 뭐 특정 뭐 부위의 염증을 치료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전신에 퍼져나가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약이든지 간에. 작동할 수 있는 곳에만 타겟팅이 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라이건 리셉터 인터랙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인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많이 리셉터가 있다면 그 리셉터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항암제죠. 여기 보면 에피더멀 크로스 팩터 리셉터가 타겟이 되는데, 이 에피더멀 크로스 팩터 리셉터에 바인딩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면 그 물질 자체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바인딩을 유도하는 물질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치료 물질을 탑재를 한 약물 전달체를 사용을 하고, 요 EGFR에 바인딩이 될 수 있는 물질을 같이 탑재하면, 보통 표면에 탑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타겟팅이 되는 거죠. 비슷한 용도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로 쓰여요. 조영제. 조영제라는 게 이미징을 할 때, 뭐 CT나 MRI 찍을 때 그 티슈의 성질에 따라서, 조직의 성질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다르게 컨트라스트를 더 크게 해주는 거죠. 그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컨트라스트를 크게 해준다기보다는 특정 타겟에 더 들러붙어서 컨트라스트를 더 키우면 더 좋죠. 그 비슷한 용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오 센서에도 쓰입니다. 바이오 센서라는 게 어떤 걸 검출하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 진단 키트도 넓은 의미에선 바이오 센서고, 이건 리셉터 라이건드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바인딩 반응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계열의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리셉터 라이건드 인터랙션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조직공학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직공학을 할 때는 그 스캐폴드라는 걸 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나 스캐폴드로 쓰이는 머티리얼을 주로 언급을 할 텐데, 미안합니다. 이게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돼 있어. 자, 그럴 때 이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는 게 세포가 와서 잘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인위적으로 뭔가 바인딩할 수 있는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인테그린. 우리 앞서 잠깐 언급했었고 나중에 나올 건데, 인테그린이 잘 바인딩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펩타이드를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와서 잘 달라붙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적용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다른 그 적용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시그널링을 하는 어떤 기전이 종류가 좀 몇 가지가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 투 셀이라고 써져 있죠. 셀과 셀이 직접 만나서 손을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접 연결돼서. 이거는 중간에 어떤 케미칼이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직접 손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 잡는 맞잡고 있는 여기가 갭 정션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음 토픽으로 면역을 또 배울 건데, T셀에다가 안티젠을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하는데,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안티젠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면역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그게 이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하는데, 그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그 직접 T셀 근처로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일종의 또는 뭐 근육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신호를 전달해요. 서로 붙은 상태에서. 예, 그런 것들이 셀투셀 시그널링이고, 오토크린 시그널링, 오토라는 건 자기 자신이란 뜻이죠. 예, 크린이라는 건 이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 그 뭐 이런 게 자주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예, T셀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자극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파라크린이죠. 파라크린이라는 거는 세포 A가 어떤 물질을 분비하면 옆에 있는 세포 B로 가는데, 이 처음에 A랑 셀투셀 시그널이랑은 다른 게, 이건 손을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마치 여기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이게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서 옆에 있는 B셀이 자극이 되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시냅스죠. 신경세포의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케미칼 시냅스 그 중에서도. 붙어 있지만, 근처에 있지만 엄밀하게는 딱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케미칼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엔도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분비가 그 보통 그 엔도크리놀로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A 세포에서 분비가 되면 멀리 혈관을 타고 가서 다른 세포.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성장 호르몬, 인슐린 뭐 이런 거죠. 예, 이거는 몸의 다른 곳에서 작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모든 게 이제 리셉터 라이건드 인터랙션과 관련이 있다. 그럼 리셉터 부분에서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리셉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냥 라이건드가 와서 바인딩을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바인딩을 한 뒤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요 이름을 보면 사실은 뭔지 알 수 있는데요. 라이건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라는 걸, 라이건드에 의해서 게이팅이 되는, 문이 열고 닫히는 이온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그 라이건드가 와서 붙으면 이온 채널이 열려요. 또는 닫혀요. 그래서 뭐 아세틸콜린 리셉터, 글라이신 리셉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GPCR인데, 이거는 그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GPCR인 게, 여기 좀 그림이 흐린데 나중에 더 큰 그림이 나옵니다. 요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세포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여기 와서 바인딩이 되면 요 안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섭 유닛이 액티베이션 돼서 셀 안쪽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요 그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특이해요. 네, 이렇게 멤브레인에 7번 왔다 갔다 뱀처럼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볼게요. 예, 이것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대표적인 GPCR이고,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냄새 맡는 그 냄새 분자들이 와서 바인딩을 하면 또 냄새를 맡거든요. 예, 코 속에 있는 리셉터들이 또 있어요. 후각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다 GPCR입니다. 또 하나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스라고 해서, 요거는 여기 P자가 붙어 있죠. 여기 포스페이트 그룹이에요. 예, 라이겐드가 와서 붙으면 포스포릴레이션 반응이 일어나요. 이 포스페이트 작용기가 떨어졌다 붙었다 해요. 예, 그래서 요 포스페이트기를 붙이는 반응을 카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카이네이즈 리액션. 요거는 앞서 배운 것 중에 EGF.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예, EGF가 대표적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입니다. 그 다음은 약간 나머지들을 묶은 느낌인데, 리셉터 링크 투 엔자임이라는 건 리셉터 와서 붙으면 엔자임 반응이 일어나요. 예, 요거는 사실은 요거랑 좀 비슷하죠. 요것도 일종의 엔자임이라고 사실 볼 수 있어서 요거랑 조금 그냥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배울게요. 첫 번째는 라이건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었죠. 라이건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 말 그대로
라이간드가 와서 붙으면 게이트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써놨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좀 강의록 만들면서 아무래도 그림만 넣는 것보다는 설명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요. 서피스 리셉터고 중요한 차이점이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이 없어요. 나머지는 라이건드가 와서 바인딩을 하면 그 뒤에서 막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엔자임 리액션 같은 것들이. 그냥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혀요. 예, 주로 신경세포에서. 자,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고, 자 여기서부터는 그 엔자임 반응이 관여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 엔자임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이 포스포릴레이션과 디포스포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포스페이트 그룹, 이 P가 써 있죠? 예, 포스페이트 그룹을 붙이는 엔자임이 카이네이즈고, 그러면 ATP 여기서 P를 하나 띄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옮겨지는 거예요. ATP는 ADP가 되고, 예, 그래서 이거를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엔자임의 이름은 카이네이즈라고 합니다. 프로틴에서 포스페이트 그룹을 떼내는 반응을 디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엔자임을 포스포테이즈라고 해요. 예, 이게 좀 헷갈리죠? 포스포테이즈가 붙이는 걸 것 같은데 띄는 게 포스포테이즈예요. 예, 요게 굉장히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GPCR에서도 관여를 하고 조금 이따 RTK를 볼 때 거기도 관여를 해요. 자, 그래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이 타이로신이라는 그 부근에 그 아미노산 부근에 요 포스페이트 그룹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포스포릴레이션. 그래서 아까 했던 설명 EGFR이 제일 대표적인 거다. 인슐린 리셉터도 여기 해당이 돼요. 자, 마지막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는 라이겐드를 바인딩을 한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엔자임들을 자극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인테그린 리셉터라고 써져 있네요. 인테그린에 뭐가 와서 바인딩을 하면 보통은 ECM 아까 얘기한 그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바인딩을 할 때 인테그린이 가서 바인딩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가 반응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까 그 앰플리파이어 역할을 하는 게 세컨드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시그널을 전달을 하면서 증폭을 앰플리피케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두세요. 사이클릭 AMP라는 게 쓰이고 몇 가지 요 세컨드 메신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주요하게 쓰이는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이클릭 AMP, CAMP라고 하는 거, 또는 원투 다이 아실 글라이드롤 DAG라는 거. 그다음에 이건 좀 이름이 길어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시에요. 그래서 PIP3로 보통 약자를 씁니다. 포스포티딜 이노시톨 PI 트라이포스페이시인가 P3. 그래서 PIP3. 그리고 칼슘 이온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클릭 AMP, DAG, PIP3, 칼슘 이온. 네, 이런 것들이 신호를 전달하면서 증폭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건 패스웨이인데 요건 한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 그래서 사이클링 AMP 같은 경우에는 ATP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보면은 모양이 좀 겹치는 게 있죠? 요 포스페이트 3개 붙어 있는 부분이 끼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를 또 만들어주는 엔자임들이 있어요. 엔자임이 있는데 뭐 너무 디테일한 건 몰라도 되고 요 사이클릭 AMP라는 이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노시톨 리피드 패스웨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PIP3예요. 요것도 여기서부터 계속 카이네이션을 시켜가면서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고 나중에 IP3랑 DAG라는 요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요것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증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증폭하는 원리가 요 앞단에 어떤 리셉터 라이건드가 바인딩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요 엔자임이 활성화되면서 요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폭이니까 처음에 바인딩했던 라이건드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야 증폭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세컨드 메신저면서 앰플리피케이션, 증폭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밑에도 설명을 써놓긴 했는데, 예, 좀 용어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한번 읽어는 보세요. 예, 용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어, 사실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복잡한 게 많아서 그걸 뭐 다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저기 요 정도로 리셉터 라이건드 인터랙션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또 신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계,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신경계라고 하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CNS를 의미하죠. 어떤 감각기관 또는 뇌를 생각하는데 뇌와 뇌에서 연결된 척수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페리퍼럴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초신경계죠. 페리퍼럴이 우리 그 강의록 맨 앞부분에서 배웠었는데 그 몸의 끝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말초신경계.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화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게 소화기관인데 특이하게 소화기관에 신경 시스템이 아예 따로 있어요. 어, 기능은 아직 정확히 다들 몰라요. 근데 그 CNS, Central Nervous System하고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고 뭔가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사실 그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막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 있죠. 그리고 반대로도 많이들 그 알려져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장 미생물의 그 분포, 포퓰레이션에 따라서 어, 그 뇌에서의 활동이 좀 달라져요. 어떤 뇌 신경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우울증이나 치매에도 장 미생물이 관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식욕을 조절한다는, 식욕이라는 건 뇌에서 생기는 건데, 장 미생물이 관여를 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사람들이 특히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토픽이긴 해요. 엔트릭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어, 자, 그 기본적인 신경세포의 구조를 얘기할게요. 예, 우리가 이런 그림은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덴드라이트가 있고,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 곳이고, 액선이 있습니다. 신호를 전달하죠. 그래서 지금 flow of information이 써 있는 게 정보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전달을 해요. 액선 터미널 쪽으로. 그죠? 어,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액션 포텐셜이고, 우리가 그 심장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액션 포텐셜을 설명했었죠? 기본적으로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가 그게 다시 리폴라이제이션 되는 과정이 액션 포텐셜이라고 배웠습니다. 원래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가만히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유지하죠. 이게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액션 포텐셜입니다. 이건 저번에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관여하는 그 이온 채널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온 채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칼륨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칼륨 이온이 들어오고 나가는 채널이 그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이에요. 이거는 아까 설명한 거랑 용어가 좀 비슷한데 다르죠? 그러니까는 라이건드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라이건드가 붙으면 채널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건드 게이티드 채널인데 그럼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은 뭐겠어요? 볼티지가 채널을 열고 닫는 거예요. 게이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티지라는 건 뭐겠어요? 액션 포텐셜. 예. 그래서 옆자리에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면 그래서 전위가 바뀌면 그걸 감지해서 채널이 또 열려요. 그런 식으로 신호가 쭉 전달이 되는 거죠. 그때 심장 기능 설명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히는 게 쭉 그 세포를 따라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게 그때 작동하는 게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멤브레인 포텐셜이 바뀔 때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안쪽에 있다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할 때는 concentration gradient에 의해서 이동을 하겠죠? 예,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오른쪽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확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K 플러스 이온이다. 예, 여기 채널이 열리면서 K 플러스 이온이 막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볼티지가 될 겁니다.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 K 플러스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가려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 개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concentration gradient 왼쪽에서 오른쪽, 하나는 전이차에 의한 그 전하에 의한 힘이 또 작용을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그 concentration gradient에 의한 driving force하고 electrostatic attraction에 의한 driving force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어떤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면 그때의 그 볼티지를 그 너른스트 포텐셜이라고 하죠. 요거는 여러분들 물리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좀 배웠죠. 이런 공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앞부분은 상수고 양쪽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걸 뭐 본격적으로 막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세포의 어떤 멤브레인 포텐셜의 변화에 의해서 어, 이런 드라이빙 포스가 관여를 하고 그때의 볼티지를 그 너런스트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의 개념을 지금 소디움 채널과 포타시움 채널로 언제 어떤 게 열리는지 먼저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들어오면서 디폴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그때 심장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포타시움 채널이 그 뒤에 열리면서 다시 디폴라이제이션 내려오는 다시 플러스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 어,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액션 포텐셜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저번에 얘기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너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신경계라고 생각하면 신경세포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 정도는 다른 세포입니다. 대표적인 게 글라이알 셀이 있고요. 글라이얼 셀은 보조해주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경세포를.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보통 뭐,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일종의 합선이 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뭐, 영양 성분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고, 시완셀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예, 이것도 인슐레이션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세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뉴로트랜스미터 시그널링.
신경세포에서의 신호 전달. 아까 얘기했지 액션 포텐셜도 있고, 그게 여기 얘기하는 일렉트리컬 시냅시스죠. 일렉트리컬 시냅스가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시냅스는 일렉트리컬 시냅스도 있지만 케미컬 시냅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그림이 있는데, 전기 신호로 신호가 그냥 다이렉트하게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화학 물질이 관여를 하냐에 따라서 일렉트리컬 시냅스냐, 케미컬 시냅스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갭 정션, 아까 얘기했죠.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나왔어요. 세포와 세포가 직접 붙어서 요 안에 다이렉트하게 왔다 갔다 손을 잡고 하는 거고, 요때 요 손을 잡아주는 요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게 코넥신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요게 시냅스예요. 그래서 시냅스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게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너무 다양하게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요 앞선 요게 신경세포의 엑선 터미널이에요. 엑선의 끝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학물질들이 분비가 막 되면 요 받아들이는 리셉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어지는 반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라이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일 수도 있고, 요거네요. 요거 라이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 열릴 수도 있고,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GPCR에 와서 붙을 수도 있고, GPCR에 붙는 경우는 요 어떤 반응이 추가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나중에 뭐 이온 채널이 열리거나 다른 어떤 세포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케미칼 시냅스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케미칼들이 이동을 하고 있죠. 요거를 조금, 요건 사실 같은 그림인데 요게 어느 맥락에서 사용이 되냐,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인데, 요게 그 어디 쓰이냐면은 그 근육세포가 움직일 때, 근육세포를 자극할 때 머슬 셀 멤브레인이라고 써 있죠. 근육세포가 작동을 할 때 쓰이는 리셉터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리셉터. 네, 여기는 앞선 그림하고 차이는 칼슘 이온이 작동을 하죠. 또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베시클이라는 건 요 주머니를 얘기해요. 베시클을 통해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포장돼서 이동한 다음에 요 끝에서 이제 분비가 확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리셉터에 와서 바인딩을 해서 나트륨이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액션 포텐셜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요게 근육이 작동할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요건데, 요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비가 되겠죠. 예, 예, 마비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볍게 쓸 때는 일종의 마취제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독성 있는 물질, 보통 얘기하는 독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도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그 뭐 뱀의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와서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몸이 마비가 되겠죠. 그 다음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대표 케이스는 도파민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뇌에 있는 거죠. 도파민 리셉터, 파킨슨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도파민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뱀처럼 꼬물꼬물 이렇게 7번을 꼭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모양이 이렇게 멤브레인에 박혀 있을 때 마치 실로 꼬매듯이 7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도파민이 와서 붙으면 뭐 그 뒤에 이제 이걸 G 프로틴이라고 하는, 그래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예요. 이 리셉터와 G 프로틴이 함께 작동을 합니다. 이게 액티베이션 되면서 아까 세컨드 메신저 얘기했었죠. 사이클릭 AMP가 액티베이션 되고 증폭을 시켜주면서 나중에 이온 채널이 열려요. 예, 요게 그림들이 한꺼번에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주요 용어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예, 말했듯이 너무 지나친 세부 사항은 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주요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그다음에 엔도크린 분이 있고 잠깐만요. 얼마나 남았나 좀 확인을 할게요. 이미 시스템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별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한 2, 3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